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마스크를 벗어줘. 예, 벗으라고 예. 한 분만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경실련 설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시민 사회 운동을 주도해 오신 우리 이갑산 회장님과 우리 이석연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과 또 행동하는 지식인 사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여기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고 제가 답하는 그런 모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인사드리러 오는 거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침에 무슨 캠프에서 자료를 보냈길래 이걸 넘기다 보니까 뭐 질문도 있고 답도 있고 막 이래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막 걱정도 되지만 하여튼 우리 정권 교체를 아주 강력히 원하시는 분들인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걸로 그냥 하십시다. 이걸 좀 꺼주실래? 네. 제가 감히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도전한다는 거 한 번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뭐 다른 선거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시적에야 학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일단 검사라는 그 직업을 제가 시작하면서 일단 어느 한 길을 걷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몰입해서 최선을 다 해야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데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 제가 걸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공직을 마치고 나와서 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이 된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가 왜 이 시대 정신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기본인 이 법치, 그 다음에 이 정의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너진 가장 최일선의 현장에서 그거를 제가 목도하고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법집행자로서의 일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만약에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정상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됐으면은 저도 아마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검찰을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시장 경제 이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논의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라의 기본적인 재정과 경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 일선에 섰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평생을 법을 집행하는 데만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또 실제로 국민들이 겪는 삶의 그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그대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유지돼서는 그리고 이런 집단에 의해서 국가가 리드가 되어서는 정말 자라나는 그 세대에게도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이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인식이 저를 이 자리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개혁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입니다. 이 87년 체제에 만들어진 헌법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으면서도 후보들마다 개헌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후보 때마다 공약합니다. 그래놓고 안 해버립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헌법의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되고 나니까 이 좋은 걸 왜 버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호 교수께서 하실 건데요. 이규호 교수님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장을 하셨고 경실련 초기부터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규호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그쪽으로 옮겨주시고. 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규호 교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가 발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가 진영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성자 독식의 권력 구조를 불편하고 협치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께서는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어떤 내용과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성을 제거하기 위해 수석제 폐지와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네. 예.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민정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1970년대 제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권력층, 대통령 측근들의 그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경,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들을
인사와 이런 제도를 통제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 초법적인 그런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통치 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사실은 섞여 있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정수석 제도가 대통령을 헌법 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또 검찰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피부로 느끼고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청와대 안에 그 수석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수석이라는 그 이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석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냥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참모 개념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열과 직제와 상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책임장관제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참모들이 그 장관을 그 지배하고 그 부하 다루듯이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는 그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이제 완전히 떼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측면에서 이 책임장관제가 원래의 우리 통치 구조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 조직법상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그 아젠다에 대해서 좀 직접 챙기고, 각 부처가 해야 될 일들은 좀 많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대통령의 지나친 그 권력 강화를 막는 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집정제 내지는 내각제로 가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 술수적인 그런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 소중한 헌법을 사회 변화와 우리들의 그 인식의 변화에 맞게끔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치 술수적인 차원에서 다뤄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그 사회 필요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수요와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 그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다 헌법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으로 해서 계속 기본권 조항은 바꿔나가고, 또 대통령과 그 정부와 의회의 관계, 또 이 기본권의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헌법이 이렇게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87이니까 벌써 한 34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지금의 이 통치 구조나 이 여러 가지 그 헌법의 이런 제도 보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개정은 지금 뭐 국회에는 늘 상설로 이 헌법 개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당한 기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의 통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합의부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헌법 개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고 또 결국은 그 헌법을 쓰다 보면 또 우리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저는 이 숙려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그 대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개혁 문제 역시 지금 아까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개혁이 왜 필요하냐? 정치라는 것이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본 시스템이고 이것이 잘 꼽히고 발전하는데 인프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경제 사회의 발전에 그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그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게 정치가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가로막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개혁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그 이제 원인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진영으로 뭉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 수요가 반영이 되질 않는 것이 다양한 수요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영이 여러 진영으로 쪼개지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어도 막 오른쪽으로 가고 또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어도 왼쪽으로 가고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양보 없는 그런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등을 자꾸 조장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헌법 개정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그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법이 지금 물론 뭐 일본도 지금 그 중대 선거구제에서 90년대부터 이제 소선거구제로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만은 그건 나라마다의 그 문화와 국민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소선거구제가 과연 맞느냐 자기가 정당하게 대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고 결국 사표를 막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그리고 다양한 그 어떤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국회에서 국민들 전체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대표되고 또 그 안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시기별로의 그런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학계와 시민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어떤 좀 국민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좀
향해서 가게 되면은 정치권도 거기에 또 부응해서 이런 법제도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말씀 중에 이렇게 말을 가로막지 않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편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말이 너무 가로막히는 게 많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냥 질문했는데 대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좀 안 했으면 질문했으면 답을 좀 듣지 답을 안 듣고 대질문을 하는 분이 참 많더만요.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독재와 싸우는 대학생들 모임입니다. 김태일 전 대부장 한국외국어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천대학 회장 김태일입니다. 네, 저는 저희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궁금합니다. 후보님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사가 걸린 게임에 참가자들이 참가하게 된 동기는 1억 천금이 아니라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설정이 저희 세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월급으로는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으며 집을 보유하더라도 직장인 연봉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세상. 직장 국민연금으로 나도 모르는 미래의 빚을 졌으며 일터는 노동이 아닌 노조가 장악한 사회입니다. 대출 규제로 도전의 기회도 박탈당한 세대입니다.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뤄주셨고 좋은 말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와닿는 공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매번 관련 발언만 하시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우리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궁금하고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윤석열이 93년생이라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서울대학생 조주영 학생,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입니다. 조주영 학생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 조주영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관련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8월에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건전하지 못한 페미니즘도 남녀 교제를 막는 원인 중 하나다. 출산 장려금 등으로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병력이 부족해 징집률이 거의 9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상 하나만 배척한다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윤석열 후보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저출산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청년 스타트업 관련 질문인데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평소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강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요새 청년들은 스타트업에 참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청년 관련 스타트업이 9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열풍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5년 넘게 생존하는 스타트업 비율은 27%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청년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후보께서 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주영 학생 질문부터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출산의 해결책은 그때 제가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뭐 얘기 때문에 이게 잠깐 언급이 됐던 것이고 저출산 문제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저도 후배 그 자녀들한테 그냥 들은 얘기를 좀 한 것뿐이고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겁니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일단 직업이 확실하게 없고 그 다음에 살 집이 없고 집이 있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도 이 기르기가 너무 어려고 보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요새는 부모가 다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보육이 너무 어렵고 또 이제 좀 키워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공교육이 무너져서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옛날처럼 뭐 형제들이 많은 그런 집은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구 절벽으로 해서 이게 이제 병역 자원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지금 뭐 수백조의 돈을 십몇 년 동안 이제 쏟아가 벗는데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굉장히 직접적인 데다가 이걸 썼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그냥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이든 뭐든 어쨌든 직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이 되고 그렇게 해야 뭐 월급 갖고 집을 못 사더라도 하여튼 일단 일자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주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해결 방안이 공급을 이제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을 묶어놔 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대부분의 이제 그 정책가들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일자리라고 보고 그 스타트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그 이제 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게임이다 그러면 뭐 어디 외국에 가서 뭐 유학 가서 이 분야에 무슨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여기에 쭉 빠져갖고 자기가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커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내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원서 내놓고 몇 년을 기다리느니 내가 아예 창업을 해서 내 길을 가보자.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율 27%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존율을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이제 늘려줘야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원래 벤처라고 하는 것이 그 생존율 자체가 원래 높지를 않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럼 이거를 그래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생존만 되면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커지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고용 창출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종전같이 뭐 중소벤처부 이런 데서 지원 자금을 뭐 10조씩 이렇게 딱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국가에 뭐 한 100조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배정을 해주겠다는 이제 분도 계신데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이 금융산업이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가 아니라 거의 포지티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벤처 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투자했다가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고 또 이 기업만 잘 되면 아주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분야에도 장래를 보고 자금을 중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카이스트나 이런 데도 가보고 하면은 카이스트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대전하고 유성에 그 카이스트 연구실 하나를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업의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금 중개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지. 국가가 이거 너는 뭐 해라. 그럼 거기에 내가 돈 얼마 넣어줄게. 이런 식의 그 투자는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전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원천 기술 같으면은 워낙 시작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원천 기술인데 이게 국가 장래를 봤을 때 여러 분야의 파급력이 크다라고 할 때는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이 벤처가 장기간 그 생존할 수 있게 또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것을 지원해주고 자금을 모아서 중개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라는 거는 뭐 기업이 커야 사람을 더 채용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성장해서 일자리가 배출된다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학교라든지 또는 그 기술을 배우는 곳과 이 기업하고에 관해서 이 양쪽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이 고용노동원에 이 아주 일자리 미스매치만 이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수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인재들이 디지털 인재들이 막 배출이 되면은 기업에서 저 친구들 좀 뽑아서 쓰다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얘네들은 데리고 오면은 최소한 자기 밥벌이 이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또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양자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고용의 수요 공급에 대한 그 미스매치를 잘 분석을 하는 그런 걸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93년생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나라 입장에서는 몰라도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93년생이냐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 건사하기도 힘든 부모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세대인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 만나면 또 과거부터 그 공직에 있을 때도 15들 오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저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지금 당장 조건이 좋은 그런 어떤 직장이나 그 길보다는 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좀 커가라 하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면은 정년의 문제가 안 생겨요. 내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전문가가 많이 배출돼야 우리 사회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 정책이 아니라 제가 93년생이 되면 어떡할 거냐. 저는 제가 만약에 93년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또는 동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기를 잘 팔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뭐 부족하지만. 예, 93년생 윤석열은 네. 한기를 파라고 했습니다. 네. 예. 네, 오징어 게임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안 오징어 게임이나 다른 영화도 지금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떤 스토리인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시간이요. 네.
우리가 질문할 건 많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모시기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언론 문제 하나 하고 국민 통합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민심 수습 방안 요 두 가지 언론 관계는 이진숙 기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권교체 국민행동 대변인 이진숙입니다. 먼저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소십적의 언론인이 희망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갑기도 네.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Democracy dies in darkness. 이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입니다. 짧지만 언론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언론은 있지만 언론의 왜곡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영 언론,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영 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조입니다. KBS를 보면은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성향 7명, 또 야권 성향 4명이고요. 또 MBC의 경우에는 이사 9명 가운데 여권 성향 6명, 야권 성향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압도적 다수가 여권 성향이죠. 이 사람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누가 또 공영방송 사장이 되더라도 친정권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고요. 진영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우리가 목도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윤 후보께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정치하기 전에 공직에 있을 때도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BBC라든가 또 독일의 이 공영방송의 그 이사 선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일본의 NHK라든가 이런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이게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평소에 많이 합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저게 할 짓이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또 다 쫓겨날 거 생각하니까 정권 말기에는 더 그야말로 악랄하게 현 정권이 유지돼야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또 정권이 바뀌면은 거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고 하는 이게 과연 언론사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 KBS, MBC가 보면 시청률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시간도 물론 없고 제가 낮에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볼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과거부터도. 그리고 보게 되면 뉴스나 좀 보는데 요새는 밤에 그 나이트라인 안 봐도 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게 되면 제가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만 보지 텔레비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그렇고 꼭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딱 이렇게 3분 안에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언론 이쪽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 또 가장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 그런 분 어디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분을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제 얼굴이나 똑같은 거죠.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하다고 하는 분, 그 분을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닌가.
그 사이에 법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고 뭐 좀 답변이 예, 좀 간단해서 아주 양해를 명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